지금 국제 고일 유학계에 전례 없는 충격이 강타했습니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밑에서 발견된 7천년 전 고인골에서 충격적인 과학적 증거가 나왔어요. 세계 최고 분자 인류학자 이사벨라 콜린스 박사는 단순한 민족주의라고 무시했던 한국 연구팀의 주장을 검증하려다 고대인의 DNA가 현대 한국인과 98.8% 일치한다는 결과를 목도합니다. 라이벌 학자의 노골적인 방해와 데이터 조작, 위협 속에서 과연 그들은 7,000km를 넘어선 잃어버린 형제와의 감동적인 재회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분자인류학과 교수이자 17년간 고대 DNA 연구로 세계의 국제학술상을 받은 과학자죠. 2024년 10월 15일 영하 12도의 바이칼 호수 발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가설을 단번에 무너뜨리겠다고요. 한국에서 온 강하준 교수가 보낸 이메일은 가관이었습니다. 7천년 전 바이칼 지역 고인골이 한반도 정착민의 직계 조상일 가능성이 있다니요. 저는 그의 논문 초고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족주의적 로망이 과학을 침범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제 학자적 양심이 발동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서 명확히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발굴 현장은 상상보다 열악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 러시아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강하준 교수는 40대 후반의 야윈 체구의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서툰 영어로 인사했죠. 저는 냉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짧았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고인골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두개골 일부와 대퇴골 조각이었어요. 저는 즉시 샘플 추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이 걸렸죠.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동안 저는 강 교수가 제공한 한반도 고대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비교 작업을 위해서였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27분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석 프로그램을 재부팅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죠. 바이칼 고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이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고대인의 것과 98.8% 일치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새벽 안개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인류 이동의 1만 년 역사를 새로 써야 할 겁니다. 강 교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샘플 오염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오류, 분석 프로그램의 버그까지 모든 변수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실험실로 향했어요. 외투도 입지 않았습니다.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죠. 그날 저는 14시간 동안 같은 실험을 3번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98.8%라는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강 교수에게 연락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분 후 그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말없이 데이터를 보여줬죠. 강 교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요. 더 많은 샘플과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과학자로서의 직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이칼의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인류 이동 지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일주일 후 강하준 교수가 제 임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그를 맞이했죠. 그의 얼굴엔 밤새 잠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은 검게 그을렸고 손톱 사이에는 발굴 현장에 흙이 끼어 있었어요. 강 교수는 파일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반도 북방 기원설에 관한 17년간의 연구 자료였어요. 저는 첫 장을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그의 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해왔죠. 주류 역사학자들은 그를 과대망상에 빠진 민족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국제학회에서는 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논문은 17번 연속 게재 거부당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가설이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라고 했어요. 강 교수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1998년 함경북도 청진 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 6올 47구의 DNA 분석 결과였어요. 낡은 사진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유골들은 독특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두개골 형태가 중국 남방궤도, 몽골궤도 아니었죠. 오히려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 고대인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어요. 분석 방법론은 조악했지만 기본 데이터는 신뢰할 만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C와 D가 우세하게 나타났죠. 전형적인 북방 시베리아 마커였어요. 강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발굴된 신석기 유적 127곳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중 83곳에서 북방계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중요한 데이터가 국제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냐고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한국 학계가 먼저 막았다고 했어요. 민족주의 논란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증거 불충분, 방법론 부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이라는 거였어요. 강 교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선행 연구 17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0분이 지났죠. 15분이 지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2011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샘플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 6골 23구만을 분석하고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죠. 북부 지역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저는 다른 논문들도 검토했어요.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아예 한반도 샘플을 12구만 사용했어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했죠. 그의 연구에도 결함이 있다고요. 샘플 크기가 작고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독립적 교차 검증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강 교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에는 감정이 없다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당신의 가설은 민족주의적 로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과학자로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진실은 가혹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때 강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결연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바이칼 고인골 데이터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고요. 98.8%라는 수치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적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났죠. 저는 강 교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겠다고요. 단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모든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것. 둘째, 제3의 독립기관에서 샘플을 재분석할 것. 셋째, 결과가 부정적이어도 받아들일 것. 저는 펜으로 종이에 조건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강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추가 샘플 39, 독립검증기관 3곳, 예상기간 6개월. 강 교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청했어요. 동료 교수 3명에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답장이 왔죠.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강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강 교수의 가설이 맞다면 제가 지난 17년간 주장해온 이론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이칼의 겨울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어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과학자로서 진실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요. 설령 그 진실이 제 학문적 자존심을 짓밟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이칼 현장에서 추가 고인골 샘플 28구를 확보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유전학 센터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독립적으로 분석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98.8%.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강하준 교수와 저는 이 결과를 학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모스크바 국제 고인유학회 컨퍼런스였어요. 500명의 학자들이 모인 대형 강당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2시 세션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제 옆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빅토르 드미트리예프 박사와 마주쳤어요.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러시아 고대 유전학계의 거물이었습니다. 15년간 바이칼 지역 연구를 독점해온 인물이죠. 저와는 10년 전 옥스퍼드에서 함께 연구한 동료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오늘 발표한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를 공개할 뿐이라고요. 드미트리예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 교수를 흘끔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당신도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 교수도 똑같이 느낀 듯 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심호흡을 했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바이칼 고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였죠. 98.8% 일치라는 수치가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20분간 데이터와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독립검증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두 기관의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어요. 수치는 98.6%와 98.9%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했죠. 통계적 유의성은 P값 0.001 미만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보충 설명을 덧붙였어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천천히 일어섰죠. 그의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벨라 박사님, 질문이 아니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회자에게 프로젝터 연결을 요청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허락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준비한 자료가 대형 스크린에 떴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면엔 바이칼 발굴 현장 사진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연구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드미트리예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그는 발굴 현장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샘플 보관 상황을 찍은 것이었죠.
영하 12도 야외에서 8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인 DNA 오염 가능성이 72%라고 주장했어요. 청중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예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 교수가 제공한 한반도 DNA 데이터베이스였죠.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 샘플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데이터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눈빛으로 신호했죠. 드미트리예프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과거 논문 17편이 모두 게재 거부당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방법론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이칼은 알타이족의 성지입니다. 드미트리예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7천년간 우리 민족이 지켜온 유산이죠. 동쪽 끝 반도 국가의 감성팔이 민족주의가 침범할 영역이 아닙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러시아와 독일 학자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박사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미트리예프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요? 조작된 데이터 말입니까? 그가 냉소적으로 대꾸했어요. 청중석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러시아, 독일, 중국 학자들은 드미트리예프를 지지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학자들은 저를 옹호했습니다. 사회자가 질서를 요청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습니다. 학술 토론이 아니라 진영 대결이 되어버렸어요. 드미트리예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제고인유학회 윤리위원회에 이 연구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샘플 오염과 데이터 조작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발표와 논문 게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명의 학자가 동의한다며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강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17년간의 연구가 또다시 부정당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세션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몇몇 학자들이 지나가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피했죠. 저는 강 교수와 함께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콜린스 박사님.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곤란해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드미트리예프는 학계의 권력자였어요.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의 지적 중 일부는 타당했어요. 샘플 보관에 더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2% 오염 가능성은 과장이었어요. 그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요.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지 5일째 되는 날, 강하준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엔 바이칼 북쪽 170km 지점에 사는 에벤키족 샤먼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1500년간 구전으로 고대 노래를 전승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강 교수의 설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7세기부터 바이칼 지역에 정착했어요. 외부와 단절된 채 고대 언어와 풍습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고고학자 3명이 2019년에 방문해서 녹음한 자료가 있었죠.
강 교수는 그 음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기묘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반복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죠. 한국 전통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감각과 비슷했습니다. 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즉시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노래를 음악학적으로 분석했느냐고요. 강 교수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 교수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강 교수는 놀란 듯 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지역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 도로 사정도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선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낡은 지프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한 명이 동행했어요. 이고르라는 50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벤키족과 30년간 교류해온 인류학자였죠. 도로는 비포장이었습니다. 차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3시간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 7채가 전부였어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개 2마리가 짖으며 다가왔죠. 이고르가 차에서 내려 에벤키어로 인사했습니다. 한 노인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가 샤먼 공동체의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이름은 바실리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강 교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고르가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죠. 바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어요. 벽에는 동물 가죽과 오래된 악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실리는 우리에게 차를 따라줬죠. 허브 향이 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어요. 이고르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가 바이칼 고인골 연구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반도와의 유전적 연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실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분간의 설명이 끝났을 때 바실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고르가 통역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실리는 계속 말했죠. 아주 오래전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노래를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바실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이 노래는 신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바실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벽에 걸린 작은 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 눈을 감았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실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멜로디는 단조로웠지만 강렬했습니다. 리듬은 느리다가 빨라졌다가를 반복했죠. 저는 녹음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듣기로 했습니다. 5분간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바실리는 점점 감정을 실어 불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 교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 역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바실리는 북을 내려놓고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고르가 말했죠. 이 노래는 잃어버린 별의 노래라고 불린다고요. 조상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1500년간 대대로 전해졌다고 말했어요. 저는 바실리에게 물었습니다. 녹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냐고요.
바실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단, 이 노래의 의미를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강 교수가 녹음기를 꺼냈죠. 바실리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에서 묵었습니다. 이고르가 마련해준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 교수는 서울에 있는 민족음악학자 김소연 교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밤 11시였지만 김 교수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우리는 녹음 파일을 전송했죠. 김 교수가 파일을 재생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템포를 측정했어요. 분당 72비트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중 진양조의 템포와 거의 일치했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음계를 분석했어요. 소프트웨어로 주파수를 추출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음계 구조였어요. 도, 레, 미, 솔, 라로 구성된 전형적인 펜타토닉 스케일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죠. 한국 전통 음악의 기본 음계와 동일하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선율의 진행 방향을 분석했어요. 하행 선법이었습니다.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점차 낮은 음으로 내려가는 구조였죠. 한국 민요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리듬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트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장단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느린 3박자로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는 패턴이었어요. 12박 단위로 반복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한국 산조의 진양조에서 중모리로 넘어가는 구조와 77% 일치한다고요.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요청했어요. 음파의 시각적 패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프리즘 음향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죠. 화면에 형형색색의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특정 구간에서 독특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2분 17초와 3분 42초 지점이었어요. 음의 떨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죠. 이건 식임새라고 불리는 기법이라고요. 한국 전통 음악에서 음을 흔들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벤키족 노래에도 똑같은 기법이 있었어요. 김 교수는 비교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한국 민요 데이터베이스 237곡과 대조하자고 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돌렸죠. 음계, 선법, 리듬, 식임새 등 12가지 변수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새벽 1시 30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종합 유사도 55.3%. 특히 경기 민요 중 아리랑과 도라지와의 유사도가 각각 62%, 58%였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정도 유사도는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같은 음악적 뿌리를 공유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요. 김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충분하다고요. 다만 추가 샘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벤키족의 다른 노래들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실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고르가 통역했습니다. 바실리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과학은 데이터를 보지만 역사는 시간을 품고 흐릅니다. 닥터 콜린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17년간 오직 데이터만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순간 데이터 너머에 있는 진실을 느꼈습니다. 7,000km를 넘어선 연결고리가 실제한다는 걸요. 저는 바실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마을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드미트리예프에게 반박할 무기가 생겼다고요. 유전자뿐 아니라 문화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강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희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이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강하준 교수와 함께 발굴 현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드미트리예프의 연구팀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죠. 창고 문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관함 17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보관함엔 고인골 샘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강 교수가 리스트를 확인했죠. 우리가 찾는 건 샘플 번호 B847이었습니다.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2개 꼴이었어요. 세 번째 보관함에서 찾았습니다. 샘플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7,000년 전 인간의 2개 꼴이었어요. 턱뼈와 치아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죠. 무게는 약 1.2kg이었습니다. 강 교수가 이동용 케이스를 열었어요. 우리는 샘플을 안전하게 담았습니다. 임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고르가 마련해준 작은 컨테이너였어요. 바이칼 호수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죠. 저는 즉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3D 스캐너, 현미경, 컴퓨터 세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첫 작업은 3D 스캔이었습니다. 2개 꼴을 회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레이저 스캐너가 0.01mm 단위로 표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60도 전체를 스캔하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죠. 강 교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완벽한 3D 모델이 떴어요. 저는 마우스로 2개 꼴을 회전시켰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었죠. 강 교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측정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39개의 기준점을 설정했습니다. 앞면 각도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비근점에서 하악점까지의 각도가 67.3도였어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현대 한국인 평균은 68.1도, 시베리아 알타이는 65.7도였죠. 바이칼 고인골은 정확히 그 중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2개 꼴 폭과 길이의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2개 지수가 82.4였어요. 단두형과 중두형의 경계였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83.1, 알타이는 81.2였죠. 또다시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강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동 경로의 증거였습니다. 바이칼 지역이 북방과 한반도를 잇는 중간 거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아 분석이었죠. 치아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유전적 특성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부위예요. 현미경으로 상악 제1대구치를 관찰했습니다. 치아 교두의 개수가 4개였어요. 전형적인 몽골로이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두의 배열 패턴이 독특했죠. Y자형 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이 패턴은 한국인과 만주족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산모양 앞니도 확인했습니다. 설측면이 오목하게 파여 있었어요. 산모양 절치라고 불리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동북아시아 집단의 고유한 형질이었죠. 저는 5개의 앞니를 모두 측정했습니다. 파임의 깊이가 평균 1.8mm였어요. 한국인 평균 1.9mm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치아 마모도를 분석했습니다. 제1대구치의 마모 단계가 3단계였어요. 이 사람은 사망 당시 3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식단은 주로 육류와 곡물이었죠. 치아 범낭질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송곳니에 특이한 마모 페탈이 있었습니다. 앞쪽 면이 뒤쪽보다 더 닳아 있었어요. 이건 특정 도구를 입으로 물고 작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마 가죽이나 실을 다루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강 교수가 말했죠.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골격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인다고요. 저는 종합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9개 측정점의 데이터를 통합했어요.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을 실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죠. 오후 3시 17분 화면에 산점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바이칼 고인골이 정확히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X축은 한국인을 향하고 Y축은 알타이인을 향했어요. 바이칼 샘플은 두 집단의 교집합 영역에 있었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94.7%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전적 연속성이었어요. 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8.8%라는 수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북방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였습니다. 혹은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이동한 집단일 수도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이칼 호수가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가 제 옆에 섰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7,000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이동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요. 드미트리 F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98.8%라는 수치는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었어요. 1만 년 전의 약속이자 제 학자 인생을 건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강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 음악적 유사성, 골격 형태학적 증거를 모두 담기로 했어요. 세 개 분야의 독립적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와 바이칼 지역은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서론과 방법론을 완성했어요. 강 교수가 참고 문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죠. 창밖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증거들을 드미트리 F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논문 작성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새벽, 컨테이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4시 13분이었어요.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죠. 저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2명, 아니 3명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강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F였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3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강 교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챙기라고요. 강 교수가 재빨리 움직였죠. 세 대의 컴퓨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드미트리 F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 러시아인 2명이 따라왔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드미트리 F는 우리를 보며 비웃었죠. 이사벨라, 몰래 연구를 재개했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합법적인 연구라고요. 드미트리 F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법적이라고요? 바이칼 유전학 연구는 제가 총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허가 없이 샘플을 가져갔죠. 그건 절도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뒤에 있던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이 컴퓨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저를 밀쳤죠.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강 교수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남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F가 지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지워버리라고요. 백업 파일까지 전부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았죠.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놓으세요. 소리쳤어요. 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박사님, 이건 범죄입니다. 그가 외쳤어요. 드미트리예프는 웃었습니다. 범죄? 당신들이 먼저 저지른 거죠. 그가 말했어요. 제 연구 영역을 침범한 건 당신들입니다. 강 교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삭제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남자가 실행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일간의 작업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98.8%의 증거, 3D 스캔 데이터, 음악 분석 결과, 모든 게 지워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 그때 강 교수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몸을 날려 컴퓨터 앞에 남자를 밀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강 교수는 키보드를 잡아챘죠.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이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렸죠.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강 교수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즉시 두 번째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확인했죠. 화면에 녹색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동기화 완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뭘 하는 거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지워도 소용없어요. 드미트리예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 그가 소리쳤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동기화 기록을 보여줬죠. 3일 전부터 매 12시간마다 자동 백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 교수와 남자들의 몸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책상이 넘어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 교수가 바닥에 쓰러졌죠. 남자가 그의 위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자를 밀쳤어요. 제 힘으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드미트리예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그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강 교수는 힘겹게 일어났죠. 그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미트리예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국제학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드미트리예프, 당신이야말로 과학자의 양심을 버렸습니다.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어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진실? 당신의 민족주의적 망상을 진실이라고 부르는 거요? 드미트리예프가 말했어요. 학회에서 만나죠. 그곳에서 당신의 연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렸어요. 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를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강 교수는 한동안 서 있었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흩어진 서류, 깨진 유리컵. 하지만 컴퓨터는 무사했습니다. 데이터도 안전했죠.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강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도발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죠.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강 교수의 입술을 닦아줬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이칼 호수가 보였어요.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드미트리예프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했어요. 모든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98.8% 데이터, 3D 스캔, 음악 분석 결과.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했죠. 저는 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요. 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넘어진 책상을 일으켰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주웠죠. 깨진 유리컵을 치웠습니다. 1시간 후 방은 다시 정리되었어요. 컴퓨터 세대가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죠. 논문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바이칼 한반도 유전적 연속성에 대한 다학제적 증거 DNA, 골격 형태학, 그리고 음악적 유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논문이 제 학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되돌아갈 수 없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72페이지 분량이었어요. 3개 분야의 증거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DNA 분석 23페이지, 골격 형태학 19페이지, 음악적 유산 17페이지, 그리고 종합 고찰 13페이지였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강 교수가 최종 검토를 마쳤어요. 네이처지에 제출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접수 확인 메시지가 떴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이제 심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긴 기다림을 각오했죠. 하지만 2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 직통 이메일이었어요. 예외적으로 빠른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이미 배정되었다고 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였어요. 네이처가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심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조건부 게재 승인이었어요.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특히 제3의 독립기관에서 DNA 재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옥스퍼드 대학교 유전학센터에 연락했어요. 1월 중순 옥스퍼드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98.6% 일치. 저희 분석과 거의 동일했어요. 저는 이 결과를 네이처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승인이 떨어졌죠. 2월 15일자로 게재 예정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게재 2주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네이처 편집부에 공식 이의 신청을 했어요.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샘플을 무단으로 채취했다고 주장했죠. 편집장이 저에게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위를 설명했어요. 바이칼 발굴 프로젝트의 공식 참여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주간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발굴 허가증, 샘플 채취 기록, 연구 참여 동의서까지요. 강 교수도 증언했습니다. 이고르도 증인으로 나섰죠. 조사위원회는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3월 초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윤리 위반 없음.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드미트리예프의 주장은 근거 없는 방해 공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연구 데이터 파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죠. 네이처는 논문 게재를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드미트리예프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논문이 공개된 날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재와 동시에 국제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런던, 서울, 보스턴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저는 런던 네이처 본사에 있었죠. 강 교수는 서울에서 참여했습니다. 기자 87명이 접속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바이칼 호수 지도였습니다. 7,000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했죠. 북방에서 출발해 바이칼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붉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혹은 그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DNA 데이터였습니다. 98.8% 일치라는 수치가 화면을 채웠어요.
세계 독립기관의 검증 결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98.8, 98.6, 98.9%.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세 번째는 3D 골격 분석이었습니다. 두개골 모델이 화면에 회전하며 나타났어요. 39개 측정점의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안면 각도, 두개 지수, 치아 형태 모두 한국인과 알타이인의 중간 형태였죠. 애니메이션으로 비교 분석을 보여줬습니다. 세 개의 두개골이 겹쳐지며 유사성이 드러났어요. 네 번째는 음악적 증거였습니다. 에벤키 샤먼의 노래 음원을 재생했어요. 30초간 강당의 선율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 한국 산조를 들려줬죠. 기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유사성이 귀로 들려도 느껴졌어요. 저는 음악 분석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리듬 패턴 유사도 55%라는 수치를 강조했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가 핵심이었습니다. 문명 전파 루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지도 위에 시간의 흐름이 표시되었습니다. 기원전 5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경로가 펼쳐졌죠. 흥미로운 건 양방향 화살표였습니다. 북방에서 한반도로만 온 게 아니었어요. 한반도에서 발전한 청동기 기술이 다시 북방으로 역유입된 증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반도의 나라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드미트리예프 박사의 반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고요. 우리는 17개 이상의 독립적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단 하나의 반박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학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요? 강 교수가 대답했어요. 기존의 단선적 이주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지 않았다고요. 문명의 교류는 쌍방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가 문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족주의적 해석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라 과학이라고요.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98.8%라는 수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24시간 내에 논문 다운로드가 12만 건을 넘었어요. 트위터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 BBC, NHK 모두 메인 뉴스로 다뤘죠. 한국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드미트리예프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떤 공식 성명도 내지 않았어요. 학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렸죠. 모스크바 대학교가 그의 연구실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3월 말,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 교수가 특별 강연을 준비했어요. 서울대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1200명 좌석이 매진되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98.8%의 진실에 대해서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우리의 역사를 증명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밤에 강 교수와 함께 바이칼 사진을 봤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얼어붙은 땅, 고인골 샘플, 그리고 우리의 모습. 6개월 전 일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죠. 바이칼과 한반도 사이의 수많은 유적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7,000km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논문 발표 3개월 후, 저는 다시 에벤키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하준 교수, 김소연 교수,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가 5명이 함께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대금 주자, 장구 연주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7,000km를 넘어 잃어버린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도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바실리가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옆에는 마을 사람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바실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를 꼭 껴안았어요. 말없는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을 광장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 하늘이 바이칼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한국 음악가들이 악기를 꺼냈습니다. 에벤키 사람들도 북과 현악기를 준비했어요.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실리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별의 노래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었죠. 에벤키 사람들이 하나둘 화음을 맞췄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한국 대금 주자가 조용히 합류했어요. 대금 소리가 샤먼의 노래와 어우러졌습니다. 놀라운 조화였습니다.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만남이었어요. 대금의 청아한 소리와 샤먼의 거친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가 현을 튕기기 시작했죠. 은은한 선율이 더해졌습니다. 장구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에벤키의 북이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에벤키 아이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몸을 흔들며 불 주위를 돌았습니다. 한국 음악가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춤을 췄어요. 김소연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느린 진양조에서 중모리로 넘어가는 리듬이었어요. 에벤키의 노래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문화의 음악이 완벽하게 맞물렸죠.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모닥불의 불꽃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별이 가득한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000km를 넘어 만난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었죠.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 음악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샤먼의 목소리, 대금의 선율, 가야금의 화음, 장구와 북의 리듬. 60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한국어도 아니고 에벤키어도 아닌 마음의 언어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옹하기 시작했죠. 한국 사람과 에벤키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죠. 바실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고르가 통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줘서 고맙다고요. 1500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보여준 거라고요.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7,000km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고르가 통역했죠.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7,000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도 같은 별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후손이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증명했지만 인간으로서 깨달았어요. 진실은 데이터 너머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바실리는 제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북에 쓰는 가죽 조각이 들어있었죠. 1500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중히 받았어요. 한국 음악가들은 가야금줄 하나씩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서로의 일부를 교환한 겁니다. 지프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 음악, 그 포옹, 그 눈물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출발했어요. 데이터를 검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을 통해 더 큰 걸 배웠죠. 과학은 진실을 밝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걸요. 98.8%는 숫자가 아니라 1만 년의 약속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형제애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바이칼이 있을 거예요. 7,000년 전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굴이 필요했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강 교수가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17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전 세계 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영광이었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강 교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배웠다고요. 진실의 힘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7,000km를 넘어 형제를 만났다고 적었어요. 과학이 증명했지만 음악이 완성했다고 썼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기록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단순한 반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유라시아의 심장이었습니다. 문명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진실은 공유될 때 더 빛난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7,000년 전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고인골 하나가 이사벨라 콜린스 박사의 과학적 집념과 강하준 교수의 17년 외로운 연구를 거쳐 오늘 대한민국을 유라시아 문명의 심장으로 증명했습니다. 98.8%라는 수치와 샤먼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며 7,000km를 넘어 잃어버린 형제와의 재회를 완성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